셋이 함께 날아가는 세상. 어떤 새는 저녁 무렵에 혼자서 바다로 나아간다. 가슴에 석양을 받으며 새는 캄캄해지는 수평선 쪽으로 날아간다. 혼자서 날아가는 새는 저 혼자서 바다 전체를 감당하려는 듯하다. 한 마리의 새는 바다 전체와 대치하고 있다. 한 마리의 개미 역시 그렇다. 개미 한 마리가 땅을 기어갈 때 그 개미는 홀몸으로 땅 전체와 대치한다. 한 마리의 사슴이나 사자도 그러하다. 깎아지른 벼랑 끝에 앉아있는 독수리 한 마리는 저 혼자서 이 세상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 한 마리는 외롭고 또 위태로워 보이지만 이 외로움은 완벽한 존재의 모습을 갖춘 것이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본래 혼자일 뿐이라는 운명을 일깨운다. 나는 혼자서 밤바다로 나아가는 새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다. 새 또한 나를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라는 존재의 모습은 늘 나를 질리게 한다. 산속의 무덤들은 여럿이 모여 있지만 그 모임은 군집일 뿐 소통은 아니다. 죽음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개별적 행위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들 혼자 죽어서 저 혼자만의 무덤을 이룬다. 새 두 마리가 날아갈 때 세상의 질감은 완전히 바뀐다. 새 두 마리가 날아가는 풍경은 함께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따로따로 혼자서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다. 둘이라는 실체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둘이란 그 하나의 중첩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질문은 쓸데없어 보이지만 고통스러운 질문이다. 새 두 마리가 날아간다라는 언어는 가능한 것인가? 두 마리란 한 마리가 두 번 겹쳐져 있는 풍경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나 새 두 마리가 날아가는 풍경은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풍경보다 나에게는 편안하게 느껴진다. 두 마리는 덜 위태로워 보인다. 새 두 마리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새는 풍경과 대치하고 있기보다는 새끼리 서로 대치하고 있다. 이 관계는 난해하다. 그것을 사랑이라고도 긍정이라고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두 마리는 한 마리보다 안정된 풍경이다. 두 마리가 날아갈 때 너와 나 같은 인칭이 발생하고 비로소 언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발생한다. 그 두 마리가 서로 따로따로인 두 마리라 하더라도 두 마리는 너 아니면 나인 것이고 내가 너를 너라고 부를 때 너라고 부르는 나는 너의 너인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는 같은 말이다. 말이 오가는 방향만이 다른 것이다. 세 마리는 어떤가? 세 마리의 새가 날아갈 때 이 세계의 복잡성은 완성된다. 세 마리는 너와 나와 그를 이룬다. 세 마리는 각자의 1인칭을 거느리면서 3인칭의 공간을 날아간다. 세 마리가 날아갈 때 언어는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진다. 세 마리는 언어를 완성한다. 나의 언어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너와 그는 바뀐다. 새 한 마리, 새 두 마리, 새 세 마리가 세상의 내용과 관계를 바꿔놓는다. 그 새들은 언어의 방향을 바꿔놓고 없었던 의미를 빚어낸다. 세 마리는 가장 편안한 세상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세 마리가 날아갈 때도 새들은 역시 한 마리씩 날아가고 있다. 세 마리가 이뤄내는 세상 속에서 한 마리가 매몰되는 것은 아니다. 이 한 마리가 생명을 가진 것의 단독한 운명일 것이다. 밤바다로 혼자서 날아가는 새 한 마리는 높은 목청으로 울어댄다. 그 새의 울음은 바다에 가득 찬다.
이 세상은 세 마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새 세 마리는 따로따로 혼자서 날아가는 새들이다. 하나와 둘과 셋이 함께 날아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 것이다.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고 또 무서워하는 물건은 자동차다. 나는 짐을 가득 싣고 달리는 10톤 트럭이나 탱크롤리 쪽은 쳐다보지도 못한다.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지만 주로 기차를 타고 간다. 자동차 중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차는 서너 명씩 타게 되어 있는 승용차다. 시내에서 볼일 보러 다닐 때는 가까우면 걸어서 가고 세 정거장 이상 거리면 버스를 타고 간다. 인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 쇳덩어리가 그토록 빠른 속도로 마주오거나 옆을 바싹 스치고 지나가는 사태를 나는 무서워서 견디지 못한다. 기차도 물론 쇳덩어리지만 기차는 정해진 레일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겁주지 않는다. 나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지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운전을 할 때 주변의 자동차들에 대한 정보는 운전석으로 집중된다. 그래서 운전자는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고 도로의 중심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십상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넘쳐난다. 그래서 자동차로 붐비는 거리에 나가보면 만인이 만인의 적이고 1인 대 만인의 싸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겁주는 판이다. 2003년 5월 6일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승용차 보유 대수가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그중 97%가 제가끔 하나씩 몰고 다니는 자가용이고 나머지는 영업용 택시거나 관용차다. 지난 1988년에는 100만 대 정도였는데 1994년에 500만 대를 넘었고 이제 1000만 대로 늘어났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는 세계 1위라는 것이다. 자가용은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는 실용적 필수품이며 그 주인의 품격과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대접받고 있다. 요컨대 자가용은 행복과 기쁨의 상징인 것이다. 그리고 이 상징 속에 죽음이 깊이 서식하고 있다. 교통사고 현장을 잘 들여다보면 일상 속에 죽음이 뿌리 깊이 박혀 있으며 죽음과 일상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쾅 소리 한 번에 튕겨져 나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고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즉 대문 밖이 황천이다.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가 뒤집힌 사고를 목격한 적도 있었다. 자동차는 4바퀴를 하늘로 향하고 발랑 뒤집혀져 있는데 아스팔트 위에는 아기 젖병, 보온병, 봉제 완구, 엄마의 샌들, 아빠의 구두, 엄마의 핸드백, 큰아이의 책가방이 쓰레기처럼 흩어져 있었다. 자동차에서 쏟아진 휘발유와 두개골에서 쏟아진 피가 뒤섞여 가드레일 쪽으로 흘러내려갔다. 쾅 소리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났고 아기 젖병은 길 위에서 나뒹군다. 그리고 그 사고 지점을 우회해서 차들은 계속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차들은 자신들 속에 내장된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도 다시 그 죽음을 무릅쓰고 부산으로, 목포로, 광주로 달려가고 있었다. 짜장면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앞차와 부딪혀 쓰러지는 장면도 나는 보았다. 배달하던 소녀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고 짜장면 배달통이 깨어져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우동과 짬뽕과 군만두가 아스팔트에 쏟아졌고 나무젓가락이 흩어졌다. 짬뽕 국물이 피와 범벅이 되어 아스팔트에 눌어붙었다. 음식을 주문한 사람은 아마도 배달이 너무 늦는다고 식당에 전화를 했을 것이다. 처자식을 태우고 고향으로 가는 마이카 아니나 오토바이 뒷자리에 실린 짜장면 배달통 속에
죽음이 시퍼렇게 살아서 함께 달리고 있다는 운명을 무릅쓰고 사람들은 다시 막무가내로 가고 또 간다.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 개선되지 않은 채 자동차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사태는 무섭다. 삶과 죽음이 일상의 도로 위에 뒤엉켜서 삶인지 죽음인지 구분할 수 없는 길 위로 차들이 달린다. 이것이 경제의 성장이며 이것이 국민의 역동성인가?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 무섭다. 죽기를 각오한 자는 마침내 죽을 것이고 그가 죽는 과정에서 또한 남을 죽일 것이다. 겁 많은 사람들이 이 하찮은 삶을 그나마 애지중지하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는 살고 싶다. 자동차가 이처럼 늘어났으니 되도록이면 거리에 나가지 않아야겠다. 꽃은 여전히 아름다운데 옆집에서 마당에 매화나무를 심었다. 올봄에 꽃이 피었는데 구름 같았다. 내 방에서 이 나무가 잘 보인다. 그래서 옆집에서 심은 나무는 내 집 마당에 심은 나무와 같다. 구태여 돈 들이고 수고를 들여서 제 집 마당에 나무를 심어 놓아야만 나무가 아름다울 리는 없을 것이다. 나무나 풀은 본래 주인이 따로 없고 바라보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런데도 우리 집 아이들은 옆집도 매화를 심었으니 우리도 마당에 꽃피는 나무를 심자고 조른다. 소유는 아름다움을 개인화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배가하는 모양이다. 이걸 나무랄 수도 없다. 우리 집 나무나 남의 집 나무나 다 똑같은 것이다. 금강산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옆집 매화나무가 더 아름답고 절실한 것이다. 나와 가까운 것들, 내 눈에 잘 띄는 것이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해본들 아이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리도 없다. 그래서 올봄은 이미 늦었으니 내년 봄에 심자는 정도로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나무를 심을 엄두는 못 내고 1년생 화초라도 몇 폭이 마당에 심어서 아이들의 성화를 모면기로 하고 동네 꽃가게에 갔다. 농협이 직영하는 대형 매장이다. 야생화는 한 포기에 5,000원씩이었고 수입종이나 개량종은 2,000원씩이었다. 버려진 들판에 피어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야생의 풀꽃들이 훨씬 더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배가 어느 정도 불러진 연후에야, 그리고 화려하고 요란한 것들을 실증나도록 누린 연후에야 그 초라한 것들의 아름다움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모양이었다. 농협의 꽃 직판장은 꽃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젊은 부부들은 어린아이를 올려 앉힌 손수레를 밀고 다니면서 꽃을 고르고 있었다. 무슨 꽃을 살 것인지 머리를 마주대고 소곤거리는 젊은 부부들의 모습은 꽃보다 아름다웠다. 아파트에서는 흙을 구할 길이 없다. 흙 한 줌을 구하려면 차를 몰고 멀리 교외로 나가야 한다. 농협 집판장에서는 꽃을 산 사람들에게 흙을 한 움큼씩 나누어 주고 있었다. 꽃을 산 사람들은 화분에 넣을 흙 한 줌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아파트로 돌아갔다. 펜지, 마가레트나 야생화가 그들의 아파트 창가에 옮겨져 살게 될 것이다. 농협 매장 안 대형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특보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라크 여러 도시들을 공습으로 부수어 놓은 미군들은 중화기를 앞세우고 바그다드로 진격해 들어가고 있었다. 미사일들이 불기둥을 뿜어내며 날아갔고 아파치 헬기가 쏘아대는 포탄이 지상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텔레비전 화면은 불꽃놀이가 벌어진 컴퓨터 게임과도 같았다. 피난민들은 노새를 타고 불타는 도시를 빠져나갔고 부모를 잃고 팔다리가 잘린 어린아이들이 피를 흘리며 울부짖었다.
뉴스 앵커는 바그다드 시내에서의 시가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측했고, 미국 대통령 부시는 승리의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호언했다. 꽃을 고르느라고 모종 좌판을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가끔씩 텔레비전 화면을 흘깃거렸다. 전쟁은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이 멀고 또 거대하고 강력한 참극이었으며, 사람들은 그 뉴스를 흘깃거리면서도 제 집 베란다에서 키울 꽃을 고르고 있었다. 꽃을 산 사람들은 제 손에 들린 꽃을 각별한 애정의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인간들은 애처롭고도 애처로운 만큼 아름다워 보였다. 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은 그야말로 들판에 피는 야생화처럼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때가 되면 무자비하게 짓밟힐 수 있다. 그리고 이 설명할 길 없는 비극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꽃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하고 많은 꽃들 중에서 제 집 베란다의 꽃을 더욱 애지중지한다. 그날 하루 종일 마당을 파고 꽃을 심었다. 비료도 주고 물도 주었다. 저녁 무렵에 꽃들은 움츠러들면서 낯선 집에서의 첫날 밤을 맞았다. 저녁 뉴스 시간에도 전쟁 뉴스 특보는 계속되었다. 바그다드에 피는 봄꽃을 생각했다. 이 세계에 사는 일은 굴욕과 수치를 내포하고 있다. 꽃조차 예외는 아닐 것이다. 올 봄에 내 집 마당에서 봄꽃들은 활짝 피어날 것이다.